김정은의 사치와 권력으로 가득한 비밀스러운 삶의 어두운 진실. 북한 독재자는 자신의 국민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화로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정은은 아침마다 신선하게 내린 브라질산 커피를 마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그만을 위해 특별히 들여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커피를 들여오기 위해 해마다 수십만 달러, 많게는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영양조차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1파운드의 가격은 많은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비쌉니다. 국제적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 커피는 여러 중간 무역 경로를 거쳐 평양까지 운송됩니다. 이어지는 그의 아침 식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파르마 콜드컷, 일본산 와규 소고기, 그리고 그가 특히 사랑하는 고베 스테이크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이 고기는 1파운드에 5유로 혹은 5달러 이상으로 거래됩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희귀 고기를 즐깁니다. 그의 가족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가 최고급 요리를 매일같이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식탁에는 지방이 풍부한 참치 뱃살, 스위스에서 수입한 에멘탈 치즈,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진귀한 음식이 항상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치스러운 식단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 방식은 결국 그의 체중을 300파운드 이상으로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는 향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랍스터와 카스피 캐비아 같은 초고급 해산물을 즐기는데 이들은 모두 운제재로 금지된 품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재료들은 고도의 밀수망을 통해 계속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밀수망은 북한 권력기관과 연결된 조직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는 멸종위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삭스핀 수프도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리는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세계의 여러 보전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최고 지도층에는 끝없는 사치가 제공되는 한편 북한 주민 대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배급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 아래 극심한 빈부격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번호 1억 달러 규모의 초호화 슈퍼카 부대. 김정은의 슈퍼카 집착은 그가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유럽 자동차 문화의 정교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는 고급 차량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현재 그의 차량 컬렉션은 서방 정보기관 평가 기준으로 1억 유로 이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 차량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자전거, 도보 혹은 노후한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상황과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의 자동차 중에서도 단연 핵심은 메르세데스 벤츠 S600 가드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요새로 불립니다. 두꺼운 강철 장갑, 폭발 방지 바닥, 고강도 방탄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5.5리터 V12 엔진은 517마력으로 2급 상황에서 빠른 탈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모델에는 화학 공격을 대비한 공기정화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부터 그의 대표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싱가포르미 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수준의 방호 시스템을 갖춘 마이바흐 62S도 함께 사용합니다. 2019년 초에는 평양 시내를 방탄 마이바흐 600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북한 매체는 이를 강력함의 상징으로 선전했습니다. 그의 컬렉션에는 롤스로이스 팬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차량은 2018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맞이할 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늘어난 휠베이스, 한정 생산 모델, 희귀 목재와 최고급 가죽 등으로 꾸민 맞춤형 인테리어는 차량 가격을 더욱 높입니다. 2010년대 초반 북한은 아우디 RA 및 AA 모델도 들여왔는데 이는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의 자동차 취향은
독일 공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유럽식 교육 배경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런 슈퍼카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수 부품, 고급 연료, 해외에서 초빙한 숙련 기술자까지 모든 요소가 비싸며 심지어 타이어 교체나 기본 정비 비용만 해도 북한 가정 여러 해 소득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김정은의 방대한 슈퍼카 부대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과 그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의 극명한 대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번호 3. 충격적인 2,000명 규모의 오락기계. 이제 우리는 김정은의 일상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자 가장 속삭이듯 은밀한 요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기쁨조입니다. 이 조직은 약 2,000명의 철저히 선발된 여성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노래, 춤, 마사지, 그리고 기타 친밀한 형태의 오락을 통해 지도자와 최고 엘리트를 비공개 연회에서 즐겁게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수인 보고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가족과 갑작스럽게 떨어져 강제로 차출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대외적으로는 헌신적인 가장의 모습을 자주 보이지만 이 은밀한 오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약 400만 달러에 달하는 사치품을 이 조직을 위해 특별히 구매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후원자들은 근무를 지속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발 과정은 냉혹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젊은 여성들은 외모, 예술적 능력, 그리고 정권에 복무할 의지까지 평가받습니다. 선발된 이들은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공연 연습, 마사지 기술, 그리고 기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훈련은 완전한 통제 아래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김정은의 사생활을 떠받치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달러를 소모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치체계와 국민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격차는 정권의 왜곡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은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체계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번호 4. 1,000만 달러 함대. 김정은의 지상에서의 사치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한다면 바다 위에서의 향락은 그 과실을 한층 더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그의 개인 요트 컬렉션은 할리우드 유명인이나 기술 재벌들이 소유한 수준과 견줄 만큼 화려한 생활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이 함대의 대표선은 길이 95피트, 가격 약 700만 달러의 프린세스 95 모델입니다. 이 요트는 명품 그룹 LVMH와 연계된 프린세스 브랜드에서 제작된 것으로 최첨단 해양 기술과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5성급 호텔을 뛰어넘는 편의 시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내에는 선장의 디테일, 3개의 다이닝 데크, 10명이 식사할 수 있는 고급 식당 공간, 안락한 메인 라운지, 그리고 각기 독립된 욕실을 갖춘 넉넉한 침실 4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린세스 95는 최대 8명의 승객을 완전한 편안함 속에서 맞이할 수 있으며 승무원 구역과 서비스 구역도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 요트가 보안을 위해 추가 개조되었으며 도청 방지 시스템과 기밀 회의를 위한 소형 회의실까지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요트 한 척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성 사진에 따르면 그의 개인 거주지 근처에는 길이 30m의 또 다른 요트가 정박해 있으며 여러 대의 제트스키와 60m급 레저 선박 또한 함께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 해상 함대의 가치는 1,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투자에 따라 그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육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 요트들을 비밀 회담 장소로 사용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함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급 요트, 전문 승무원, 고급 연료, 지속적인 유지 보수,
그리고 상시 정박 공간이 필수입니다. 프린세스 95 한 척만 유지하는데도 매년 수십만 달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바다를 가까이서 본 적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크루즈는 물론 물놀이조차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극심한 대비는 사치를 둘러싼 화려함을 벗겨내고 국민이 겪는 고난과 지도자의 부유함 사이에 존재하는 냉혹한 현실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번호 5 지도자의 개인 오락 무대. 매일 저녁 김정은은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영화관이라는 현대적 오락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화관은 국제 영화관 수준의 최신식 프로젝터와 음향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김씨 일가를 위한 소규모 상영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이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는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김정은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디즈니 영화, 제임스 본드 시리즈, 각종 액션 영화,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상영하는데 이 모든 콘텐츠는 일반 북한 주민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지도자는 최신 개봉작을 호화 공간에서 즐깁니다. 일부 영화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 경로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영화관은 또한 선전 목적의 공간으로도 사용되며 김정은은 측근 엘리트들에게 미사일 시험 영상이나 군사적 성과를 보여주는데 이곳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에는 해군절 기념행사를 열어 수백 명의 장교를 초대했고 그들은 핵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감상하며 고급 음료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밤이 깊어가면 종종 노래방 시간이 이어지는데 김정은 본인의 자화자찬 노래로 시작한 뒤 그에게 맞춰 특별히 훈련된 18명의 여성 밴드가 그를 위한 곡들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이 개인 오락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인력, 장비, 콘텐츠 구매는 엄청난 지속 지출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은 북한 여러 지방의 문화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전해지며 이는 국가 자원이 지도자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줍니다. 번호 6 사치스럽고 값비싼 옷장. 김정은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허영심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의 옷장은 유럽의 패션하우스에서 들여온 맞춤 제작 정장과 재킷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 벌에 수천 달러에 달하는 옷들입니다.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보통 넥타이를 맨 짙은색 양복이나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마오 스타일 재킷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와 똑같은 머리를 따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주의 기준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가르치는 교육 방송까지 내보냅니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헤어스타일은 모두 28가지이며 여성은 18가지, 남성은 10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스타일도 김정은의 독특한 머리 모양과 닿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나라에서 오직 자신만 그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헤어스타일을 관리하려면 전문 미용사와 고급 제품이 필수입니다. 양옆을 깔끔하게 밀고 윗부분은 길게 남겨 키가 더 커 보이도록 연출하는 방식인데 이를 유지하려면 수입 미용실에 정기적으로 들러야 합니다. 북한의 어느 이발사도 최고 지도자의 헤어스타일을 잘못 건드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액세서리 역시 엄청난 사치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의 개인 시계 컬렉션 가치는 무려 820만에서 12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시계조차 없거나 시계를 돌릴 안정적인 전기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 거의 항상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며 브랜드를 상황에 따라 바꿔 착용합니다. 이 시계들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라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또 다른 필수품은 거의 모든 공개 석상에서 들고 다니는 고급 쌍안경입니다. 군 점검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프리미엄 광학 장비입니다. 그의 가장 단순한 액세서리조차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연간 수입을 훌쩍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번호 7
국가 예산을 집어삼키는 선전기계.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은 막대한 자금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선전체계에 의존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그를 신격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며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출 중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전 교육에 깊이 잠기며 김정은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믿도록 길러집니다. 국영 매체는 그가 남다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불가능한 일도 해낸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방송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물 등 수천 시간의 선전 콘텐츠를 생산하려면 수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연중무휴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체계를 대형 영화 제작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작가, 배우, 편집자, 제작팀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철저하게 통제되며 모든 것은 김정은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포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주민들은 단 한 번의 부정적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세뇌가 너무 극심해 김정은은 먹거나 자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공포는 지도부의 무제한적 지출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은 부족함 속에서도 순응하게 됩니다.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은 군사에, 3분의 1은 개인 생활과 거대한 보안 체계에 들어갑니다. 즉 나라의 절반 이상이 한 사람을 위해 쓰이는 셈이지요. 김정은이 500달러짜리 커피를 마시고 수백만 달러짜리 차량을 타고 다니는 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은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배급에 의존하며 의료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여기에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수면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잘못된 결정은 안보 불안을 키우고 안보 불안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김정은의 지출 중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는 매년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술값, 수천만 달러 규모의 스퍼카 컬렉션, 그리고 2,000명에 이른다고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팀까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절대 권력 아래 극심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번호 8. 김정은의 극단적인 경우. 김정은의 삶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요소는 단연 그의 개인 경호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거대한 장치로 일부 국가의 국방비를 넘는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경호원을 선발하는 방식조차 그의 외모에 대한 민감함을 반영합니다. 경호원들은 모두 키가 5피트 5인치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가 어떤 군중 속에서도 항상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호원들은 외모만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투, 무기 사용, 감시 탐지, 응급 의료 기술 등에서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극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 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매년 막대한 운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평양의 김정은 저택을 둘러싼 보안망은 근접 경호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저택은 높은 벽, 여러 겹의 검문소, 감시 카메라, 움직임 감지 센서, 지하 터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터널 중 일부는 비밀 위치로 연결된다고 전해지며 김정은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전체 구조물을 유지하는 데만 매년 수백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정보 보안도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항목입니다. 그는 도청이나 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암호화 장비, 전문 기술자, 그리고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에 의존합니다. 이동 보안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는 이동할 때마다 동일한 외관의 비행기 세대를 동시에 운용하여 이협을 혼란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세대나 상시 준비하려면 연료, 정비, 인력 투입이 3배로 필요하며 비행 일정도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승무원들은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대의 유사한 미끼 차량 행렬을 동시에 출발시켜 어느 차량에 김정은이 탑승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그의 일상 이동 비용은 세계 어느 국가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정상적인 기준을 훌쩍 넘는 극도의 경계심과 절대 권력을 반영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보호체계를 구축한 셈입니다. 번호 9 지하 왕국, 터널과 이중적 지리 구조. 김정은을 이해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그를 둘러싸고 형성된 독특한 환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북한의 험준한 지형 아래에는 그의 아버지가 건설한 방대한 지하 터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씨 일가의 거주지이자 보호용 은신처로 일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비밀 네트워크는 터널, 지하철 노선, 지하 통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중 감시로부터 김씨 일가의 이동과 활동을 숨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안보 전문가는 이 시스템이 냉전 시대의 지하 시설과 비슷하거나 민간과 군사구역을 하나의 지하 공간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더 정교할 수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허브 중 하나가 강동지구입니다. 김씨 일가와 오랜 연관을 가진 지역으로 어린 시절 김정은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지하에는 깊은 터널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으며 이 터널은 대동강 아래로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노선 덕분에 그는 다리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완전히 지하에서 이동할 수 있고 산악 지역을 가로질러 공개되지 않은 지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 세계를 묘사할 때 공백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약 8,000개의 터널이 존재한다는 추정도 있으며 일부는 깊이가 300m에 달하고 길이는 30마일이 넘으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중국으로 이어지는 백업 노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지상에서 일하다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가 대기 중인 차량 행렬에 올라탄 뒤 지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터널은 독립적인 환기와 전력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몇 주 동안 생존이 가능한 작은 지하 도시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폐쇄된 지하 세계가 바로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공간입니다. 이러한 고립된 환경은 그의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철저한 비밀주의와 과도한 안보 집착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절대적 통제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과 완전히 분리된 환경에서 성장한 경험이 그가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왜곡시킨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번호 10. 왜곡된 어린 시절과 경호원과의 관계. 김정은의 어린 시절은 보안에 집착한 비밀스러운 가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는 평범한 어린이 경험을 누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작은 장군이라 불렸고 침자총을 들고 있는 그 앞에서 장군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철저히 통제했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보고되어 가문의 극비기록 보관소에 저장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단절된 그는 오직 성인 경호원들만을 버드로 자랐고 그중 극소수만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복종하는 어른들 속에서 자란 환경은 그에게 강한 자신감과 굴하지 않는 성격을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을 좁혀 놓았습니다. 성장하면서 김정은은 자신의 보호체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식료품에서 살자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전담 부대를 만들고 식사 전 독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과 물건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전담 화장실, 식수, 손수건, 심지어 앉는 자리까지 생물학적 흔적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된 어린 시절은 이후 유럽에서 보낸 시간과 합쳐져 그의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강한 통제 문화와 서구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충돌하면서 경계심이 강하지만 이미지 관리에 민감한 지도자 성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김정은 스타일은 전통적인 강경함과 동시에 현대적 개방성을 보여주려는 태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번호 11. 스위스 유학 시절과 서구의 부유한 10대. 김정은은 유럽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나라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부유하고 특권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파리에 가서 NBA 경기를 관람하고 스위스 고급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며 북한의 젊은이들은 꿈에서나 그릴 법한 자유와 사치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김씨 일가에서도 극히 드문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동안 그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그를 돌보던 고모 부부의 지위 역시 위험해졌습니다. 그들은 미움을 샀거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집을 나와 미국 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요청했고 이후 독일의 군사기지로 옮겨져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깊은 심리적 충격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석가들은 이때의 경험이 누구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평생의 불신을 심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은 고모부를 조사한 뒤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고 보호 아래 미국으로 이주시켰으며 그들은 20년 넘게 숨어 지냈습니다. 한 탐사 기자가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고모는 김정은의 어머니와 매우 닮았고 그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모 부부는 어린 김정은이 대체로 평범한 소년이었으며 때때로 엉뚱했지만 자주 오해받는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김정은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를 지휘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나오자 삼촌은 서구 언론이 김정은의 능력 있는 면모를 종종 무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이웃과의 접촉을 피하고 거처와 일상에서 바꾸며 숨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유럽 유학 생활은 17살 때 가족이 급히 귀국을 명령하면서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북한의 지도자로 올라섰고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 중 하나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누렸던 자유와 이후 그가 구현한 완전한 통제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그가 보여주는 모순적인 리더십, 조심스러우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힘과 현대성을 과시하려는 태도의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번호 12, 버려진 충격, 이모, 삼촌, 그리고 중앙정보국. 10대였던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에 고립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모와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래된 한 친구는 김정은이 종종 미국식 스포츠웨어를 즐겨 입었다고 기억합니다. 시카고 불스 저지와 마이클 조던 스니커즈를 신고 다녔고 농구를 매우 좋아해 놀라울 만큼 민첩하고 집요하게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가 서양 스포츠 잡지를 가져오거나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NBA 경기를 보던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는 북한이 강력하고 발전된 나라이며 세계적 강국이 될 운명을 지녔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드러난 강한 국가적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그가 서양 사회와 친구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다고 전합니다. 선생들은 또 김정은이 친구들이 스스로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엄격한 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북한의 이미지를 현대화하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줬지만 동시에 내적 갈등도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개혁을 원하면서도 가족 정권을 지탱해온 통제 체계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적 모순이 김정은의 여러 정책이 반쯤만 열린 듯 보이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세계에 개방하는 듯하지만 내부 통제는 더욱 강하게 유지하는 모습 말입니다. 번호 13. 평양으로 돌아온 뒤 젊음에 대한 희망.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나라들은 그가 서구에서 경험한 자유와 교육의 영향으로 북한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초기 그는 북한 국민이 더 이상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려면 아버지와 다른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야 했고 북한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첫 지도자 집안 구성원이었던 만큼 스위스에서의 경험은 그가 나라를 현대화하고 개방하려는 초기 노력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자들은 유럽에서의 시간이 국가 이미지가 세계적 인식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개혁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참모들은 왜곡의 경계를 낮추기 위해 그가 더 젊고 친근하며 공감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12년 그는 평양 근처에 현대식 스키 리조트 건설을 지휘했고 이어 서양식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세웠습니다. 첫 외국 방문객은 이 리조트를 관광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 속 작은 스위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이 새로운 개방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교관들은 이러한 시설이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정권이 국제 기준에 맞는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건설들이 실제 개혁이라기보다 선전용 무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현대성과 번영을 보여주기 위해 놀이공원, 고급 레스토랑, 쇼핑센터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부와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외부에 심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더 깊은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로 평양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었고 나라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정체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비는 북한의 이미지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욕망과 진정한 개혁보다 통제를 우선시하는 정권의 현실 사이에 놓인 지속적인 긴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번호 14. 놀이공원, 쇼핑몰, 그리고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 현대적인 북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정은은 중요한 파트너를 찾았는데 바로 그의 아내 리설주입니다. 리설주는 과거 가수로 활동했으며 이후 국가방송에서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2018년 김정은은 그녀의 호칭을 기존의 동지에서 퍼스트레이디로 공식 격상시켰고 이를 통해 리설주는 정권이 추구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설주의 등장 덕분에 김정은의 엄격한 이미지가 한층 부드러워졌는데 이는 영국 왕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케이트 미들턴과 비슷한 효과를 냈습니다. 관측통들은 평양이 서구 국가들이 왕실이나 최고 지도자 가족을 통해 안정과 단결을 보여주듯 가족 중심의 지도자상을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리설주의 패션 또한 우아함과 현대적 감각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디지털 시대에 편입시키는 일은 김정은에게 가장 복잡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젊고 기술에 익숙한 세대와 연결된 지도자로 보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제한적이던 인터넷 접근은 조금씩 확대되었고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는 수백만 명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민들이 전 세계 앱에 접속하지 못한 채 내부에서만 소통하도록 하는 통제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국가가 승인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육성하며 나라를 밟고 동화 같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묘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홍보 인력들은 카메라 앞태도, 말하기 기술, 이야기 구성법 등을 훈련받으며 종종 모델 시티 마을이라고 불리는 촬영 전용 선전 마을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영상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개방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만약 시민들이 국경 밖의 현실 세계를 조금이라도 엿보게 된다면 수십 년간 구축된 선전 체제가 흔들리고 국가 통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시가 아무리 철저해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며 호기심을 키워가는 젊은 세대가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번호 15. 김정은과 독재의 딜레마. 김정은은 지금 북한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이른 나이에 이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36살 무렵에는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를 지휘하는 동시에 확장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통치로 70년 넘게 이어진 왕조 체제에서 태어난 김정은은 출생과 동시에 가문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강요받는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두 방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구축한 경직된 통치 모델을 그대로 따르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 수 있는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지도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길입니다. 이 갈등은 그의 통치를 규정하는 핵심 시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조용히 변화의 바람을 원하는 북한의 젊은 세대가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김정은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더 접근 가능하고 개혁적인 지도자로 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폐쇄적이고 세습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의 선택은 김씨 가문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개혁조차도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기존 권력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혈통으로 이어진 가문의 세 번째 지도자이자 선대 지도자들을 신성한 존재로 미화한 선전체제를 물려받았습니다. 집권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 개방을 선택한다면 절대 권력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옛 방식을 고수한다면 북한은 현대 세계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와 경제 외교적 압박이 겹치며 이 선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탐험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